153페이지 우리 양도소득세의 부가로 인한 주택 공급의 동결 효과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주택 가격이 우리가 급격하게 오르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이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양도소득세를 우리가 중과세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양도소득세를 우리가 중과세를 하게 되겠죠. 자, 양도소득세를 중과세를 하면은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이 주택을 우리가 처분을 하면은 주택 소유한 사람은 주택을 처분하면은 우리가 세금을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처분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과세하면요, 주택 소유자는 주택을 처분하려고 하지 않는다. 주택 처분을 기피합니다. 그래서 이미 팔려고 내놓은 주택도 걷어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주택 공급은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우리가 공급은 점점 줄어드는데 이것을 전문용어로 여러분이 교재 주택 우리가 공급에 있어서의 동결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결 효과 우리가 락인 이펙트라고 하는데 동결 효과가 나타나요. 자, 이러한 주택 공급의 동결 효과로 인해서 오히려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중과세를 했는데 반대 현상이 나타나라. 오히려 뭐겠죠? 오히려 주택 가격이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상승할 수도 있다. 이 지문을 우리는 벌써 시험에 3번 출제를 했어요. 이 상승 할 수도 있다는 거 주의해야 되는데 벌써 시험 문제 우리가 3번 우리가 출제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관련돼서 확인 잘 해두셔야 될 용어고요. 자, 그리고 153페이지에 중간 동그라미 3번 보시면은 이 지문은 또 2번 출제했는데 또 2년 전에 25회 정답 지문이었죠. 자, 토지 이용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정부가 토지 보유세를 부과할 때는 토지의 용도에 따라 어떻게 지역별로 달리 세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이거 시험 문제는요, 이 토지 용도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금을 부과해야 된다. 이 지문으로 우리 2번 출제했습니다. 주의 좀 해두셔야 될 지문입니다. 3번 지문. 자, 그리고 4번 지문을 보시면은 헨리 조지의 얘기가 4번, 5번 지문에 우선 우리가 나오는 내용인데, 자, 그러면 이 4번, 5번 지문과 관련해서 헨리 조지의 얘기죠. 자, 이 헨리, 우리가 조지란 학자는 이 진보와 빈곤이라는 저서가 있습니다. 이 진보와 이 빈곤이라는 이 저서에서 뭐를 주장하냐 하면요, 이 토지에서 나오는 지대의 수입에 대해서 100% 세금으로 징수한다. 징세를 한다고 한다면은 이 지대의 수입이 우리가 정부의 재정 지출을 충분히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토지 이외에 모든 세금은 다 없애자, 철폐하자고 주장합니다. 이걸 우리는 전문용어로 토지에 대한 단일세라고 하죠. 단일세. 이 토지에 대한 이 단일세를 우리가 주장을 했죠. 이 토지 이외에 모든 조세는 철폐하자는 토지에 대한 단일세를 주장한 학자가 바로 헨리 조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헨리 조지의 그러한 내용이 되겠고, 자, 그리고 우리가 관련해서 우리가 보시면은 또 우리가 완전 비탄력적인 이런 공급 곡선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완전 비탄력적인 공급 곡선의 형태는 이렇게 수직선입니다. 자, 완전 우리가 비탄력적인 공급 곡선은 이렇게 수직선의 형태가 되겠죠. 자, 이렇게 주어진데 공급이 이렇게 고정됐거든요. 즉 현재 토지 이용하고 있는 용도, 현재 이용하고 있는 용도 이외에 다른 용도로는 이용하지 않는다. 현재 이용하고 있는 용도 이외에
다른 용도로는 이용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공급이 이렇게 고정이 돼 있어요. 이때 이 정부가 이 토지에 대한 뭐를 보유세를 우리가 부과를 합니다. 그럼 이 토지 보유세를 부과하더라도 공급 자체가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공급 곡선이 세금액만큼 수직으로 상향 이동할 수 없어. 공급 자체가 고정이 돼서 공급 곡선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토지에 대한 보유세를 부과를 하게 되면은 이 토지의 공급량 자체는 변화가 없다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금을 부과하면요 공급량이 줄어드는데 지금 공급 곡선이 수직선이기 때문에 공급량 자체는 우리가 변화가 없다라는 거. 이 토지의 공급량 자체는 변화가 없다라는 거죠. 토지의 공급량 자체는 변화가 없다. 자, 그래서 이 토지의 공급량 자체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자원 배분, 우리가 공급량이 줄어들면요 자원 배분의 왜곡이 발생을 하는데 세금을 부과하여도 세금을 부과하기 전과 마찬가지로 공급량 자체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 자원 배분에 있어서의 왜곡을 초래하지 않는다. 이 자원 배분의 왜곡을 초래하지 않는 이 세금을 우리는 효율적 세금이라고 합니다. 효율적 세금이라고 하는데 이때 여러분이 이것을 우리는 자원 배분의 왜곡을 초래하지 않았을 경우에 우리는 토지세에 우리는 중립성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토지세에 우리는 중립성이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내용이죠. 자, 시험 문제 또 우리가 요 관련돼서 자주 출제되는 지문이거든요. 잘 확인을 좀 해두셔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 156페이지로 가시면은 이 부동산 투자인데, 자, 이 투자라는 것은 미래의 현금 수입, 투자로부터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수입이 있어요. 이 미래의 현금 수입과 현재의 현금 지출을 서로 교환을 하는 행위를 우리는 투자라고 합니다. 즉 미래의 불확실성에 투자하거든요. 그래서 미래의 불확실한 수익을 획득을 하기 위해서 현재의 확실한 현금 지출 요걸 포기한 거죠. 포기해서 미래에 투자해서 미래의 수익을 얻잖아요. 그래서 미래의 불확실한 수익을 획득하기 위해서 현재의 확실한 현금 지출, 소비 행위를 뭐죠? 우리는 포기, 희생하는 것을 우리는 투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투자를 할 때는 부동산을 우리가 취득을 하죠. 부동산을 취득을 해서 일정 기간 보유하면서 우리가 운영을 해서 우리는 처분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문제는 보유기간 동안 운영할 때 임대료 수입이 발생하는데 이것은 우리 계산할 때는 임대료 수입은 연간 계산합니다. 그래서 보유는 투자는 연간, 임대료 수입은 연간 계산하기 때문에 1년 이상 보유를 해야 투자입니다. 그러면 1년 이내 보유하면 투기가 돼요. 그래서 1년 이상 보유해야 투자가죠. 자, 그러면은 부동산을 여러분이 취득을 하는데 우리 취득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운영 기간 동안에 임대료 수입이 발생하는 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냐 그러면요. 이런 보유 기간 동안에 임대료 수입이나 이 지대 수입을 우리는 전문용어로 소득 이득이란 말을 써요. 소득 이득. 보유 기간 동안에 임대료 수입 또는 지대 수입을 소득 이득이라고 하고 또 처분 시에 처분 가격과 취득 가격 차이만큼 우리가 이득을 얻을 수 있죠. 그래서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이득을 전문용어로 자본이득이라고 합니다. 이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이득을 우리는 전문용어로 자본이득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그래서 우리는 보유기간 동안에 소득이득과 처분 시에 자본이득 둘 다 누릴 수 있는 우리가 장점을 가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156페이지에 부동산 투자의 장점 보면은 바로 소득이득, 자본이득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런 부동산을 우리 취득을 할 때는 총 투자한 자본인데 부동산은
고가의 상품이다 보니까 일정한 자금은 융자를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융자를 이용할 때는 낮은 금리를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낮은 금리로 융자를 받아서 자기 자본 수익률을 높이는 행위를 우리는 지렛대 효과라고 하는데, 이 지렛대 효과를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을 또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부동산에 투자하면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은 화폐 가치는 하락하지만 부동산 가격은 오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은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실질적인 구매력을 보호받을 수 있는데, 이걸 전문 용어로 인플레이션 해칭이라고 해요. 인플레이션 해칭. 인플레이션 해칭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부동산에 투자하면은 부동산 사용에 따라 소모되는 감가상각비 에 대해서는 세공제가 되고요. 또 우리는 세금 어떻게 돼요? 관련해서 세금 공제인데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급액에 대해서도 세금 공제가 돼요. 그래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의 장점이 그렇고, 단점은요, 부동산을 원하는 시기에 매각해서 현금화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걸 뭐죠? 황금성이라고 하는데, 이 황금성이 우리가 낮다는 단점이 있고, 또 우리 발품 판다고 해요. 부동산 우리 사려고 하면은. 그래서 부동산을 우리가 거래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들고, 또 노력도 많이 들고, 또 거래 비용도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어요. 또 부동산은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둘러싼 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의 행정적 규제라든지 법률적 통제를 또 많이 받고요. 일반 상품과는 달리 또 부동산은 또 어떤 단점이냐 하면 가격이 비싸니까 자금을 융통해요. 금융기관. 그러다 보니까 이 출금이 많을수록 원리금 상환 부담이 높아지면서 금융상의 위험도 나타날 수 있는 단점은 가지고 있습니다. 자, 뭐 장단점이 여러분이 우리가 나와 있는데 뭐 가벼운 마음으로 보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 157페이지 보시면은 우리가 이 투자 자금 우리가 조달과 관련한 그러한 내용이 이제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 그 투자 자금 우리 조달과 관련해서 157페이지 보시면은 우리 부동산을, 여러분 부동산을 우리가 취득을 하는데 총 투자한 자본이 총 투자한 금액입니다. 이런 부동산을 취득을 하는데 총 투자한 자본이 총 투자한 금액, 이 총 투자한 금액이 부동산 가격인데, 문제는 이 부동산을 취득을 하는데 총 투자한 자본은 내 돈도 있고 남의 돈도 있어요. 내 돈을 우리는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냐 하면 자기 자본입니다. 자, 여러분 자기 자본이 바로 뭐가 돼? 내 돈인데, 이 자기 자본을 전문용어로 지분 또는 지분 투자액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이제 교재 보면요, 지분 투자액이라는 용어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 지분 투자액은 자기 자본, 내 돈을 얘기해요. 근데 부동산은 고가의 상품이니까 일정한 자금은 또 뭐를 동원하죠? 타인 자본을 동원하겠죠. 이 타인 자본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자가 있는, 여러분 이자가 있는 타인 자본이 있고, 예? 또 이자가 없는 무이자 타인 자본이 있어요. 자, 이때 이자가 있는 타인 자본의 대표적인 게 바로 금융기관의 뭐를 의미하죠? 대출금. 자, 이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우리는 전문용어로 또 저당 투자액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또 교재 저당 투자액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대출금을 얘기한다. 금융기관의 대출금. 그럼 금융기관에 대출 받으면 여러분 이자 갚아야 하잖아요. 예? 이자. 예? 이자가 있는 타인 자본입니다. 이자가 없는 타인 자본으로서 대표적인 게 뭐죠? 여러분 전세금이라든지 요즘 뭐 보증금이죠. 여러분 이 계약이 만료되면요,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줄 때 이자를 줍니까? 안 주잖아요. 그 전세금, 보증금 그 자체를 주지. 이자가 없는 타인 자본입니다. 자, 이렇게 총 투자한 자본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시험 문제에 지문에도 많이 나오고 계산 문제도 많이 나오는 게 바로 뭐죠? 이 지렛대 효과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 문제에 지문에도 많이 출제되고 우리가 계산 문제도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이 지렛대 효과인데, 자, 이 지렛대 효과, 여러분이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릴 때
두 손으로 들어 올리는 것보다 지뢰를 이용하면 쉽게 들어 올릴 수 있거든요. 이게 지뢰의 작용이잖아요. 지렛대 효과인데 이걸 우리가 이용을 하는 거예요. 부동산도 고가의 상품이기 때문에 금융기관 융자를 이용하면 쉽게 구입을 할 수 있거든요. 이러한 지뢰를 활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지렛대 효과는 반드시 우리 지렛대는 레버리지거든요. 지뢰가 레버라고 하거든요. 이 지뢰가 레버라고 해요. 지뢰. 그래서 레버리지. 이 레버리지 효과라고 해요. 지렛대 효과를 레버리지 효과. 그래서 여러분 작년 시험에도 금융기관의 대출을 활용해서 우리는 레버리지가 발생하죠. 그래서 이 부동산 우리가 금융기관의 대출을 위해서 우리는 재무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우리는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그거 작년에 출제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용어를 좀 알아둬야 되는데 이 지렛대 효과는 반드시 뭐를 이용해야 되냐면요. 뭐를 이용해야 되면 요 타인 자본을 반드시 이용해야 된다. 이 타인 자본. 이 타인 자본을 우리는 차입금을 얘기해. 타인 자본인 차입금인데 이걸 반드시 이용을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타인 자본을 이용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타인 자본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뭐의 변화를 가져오냐 하면요. 부채 비율의 변화를 가져와요. 자, 여러분 부채 비율은 이 총 투자한 자본 중에서 타인 자본, 대출금이겠죠. 여러분 총 투자한 자본 중에서 타인 자본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져? 타인 자본, 총 투자한 자본 10억인데 타인 자본 얼마 이용하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져? 내 돈이 달라지지. 자기 자본, 투자한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자기 자본에 대한 타인 자본의 비율인데 여러분 요 수식도 시험에 한 3번 출제했어요. 22회, 23회, 24회. 상당히 이거 중요하거든요. 잘 알아두고. 또 이 지렛대 효과의 개념도 우리 시험에 자주 나오거든요. 20회도 나왔지만은 12회, 14회 시험에도 나오고 지렛대 효과의 개념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부채 비율이 변하거든요. 여러분 타인 자본을 이용 얼마냐에 따라서 요거 이용하는 데서 자기 자본이 달라지니까 부채 비율이 변해서요. 뭐에 영향을 주느냐? 이 지분 수익률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지분 수익률. 지분은 뭐라고 하죠? 자기 자본이죠. 그럼 지분 수익률은 뭐다? 자기 자본에 대한 수익률인데 문제는 이걸 계산하는 문제를 어떻게 돼요? 엄청 많이 출제했어요. 요 계산하는 문제. 예? 그래서 계산하는 문제가 우리 지분 수익률 계산하는 문제가 엄청 많이 나왔는데 이 지분 수익률은 투자한 어떻게 돼? 자기 자본. 자, 이 자기 자본이 바로 지분입니다. 이 자기 자본에 대해서 이 지분에 대한 대가, 이 지분에 대한 대가가 지분 수익인데 지분 수익을 세전 현금 수지입니다. 자, 여러분 24회 시험이죠. 여러분 24회 시험 3년 전 지문에 이렇게 나왔거든요. 지분 수익률은 세전 현금 수지인데 순영업소득으로 출제해서 그 지문은 틀렸습니다. 세전 현금 수지입니다. 출제를 순영업소득 출제를 했어요. 여러분 말로써 24회 시험에. 그래서 세전현금 수지인데 세전현금 수지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제 여러분 나중에 배우겠지만은 순영업소득을 순수익입니다. 순영업소득 순수익에서 대출금에 대해서 뭐를 뺀다? 부채 서비스액을 빼주는데 이 부채 서비스액을 이제 나중에 배우게 되면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원리금 상환액이라고 해요. 부채 서비스액을 우리는 매 기간 갚아나가는 원리금 상환액. 그래서 이 순영업소득, 순수익에서 원리금 상환액을 빼야 세전현금 수진 지분 수익이 나오죠. 자, 요거 계산하는 문제 엄청 많이 냈거든요. 11회 시험, 그리고 13회 시험, 15회 시험, 그리고 15-1회 시험, 18회 시험, 25회 시험. 벌써 시험 문제 6번 우리가 계산 문제가 출제를 했어요. 상당히 우리가 지분 수익률을 구하는 계산 문제가 이렇게 상당히 나오고 또 이론은 또 24회 시험에 또 출제했죠. 24회 시험에는 또 이 수식이 이론으로 출제를 했고요. 이 지렛대 효과의 개념 우리가
12회 시험에 또 출제했고 또 20회 시험에 지렛대 효과의 요 개념을 또 물었습니다. 자주 나오기 때문에 잘 확인해 두시고, 자, 그러면 이 지렛대 효과는 크게 또 둘로 우리가 나눠 볼 수 있거든요. 자, 우선은 수익금. 이건 금액이죠. 수익금. 수익금 지렛대 효과. 자, 수익금 지렛대 효과와 이 수익률 지렛대 효과, 이 수익금 지렛대 효과, 이 수익률 지렛대 효과, 이렇게 크게 둘로 우리가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련해서 이 수익금 금액이 나왔는데, 자, 이 지문이 또 시험 문제에 2번 또 출제를 했었죠. 12회 시험에도 또 나왔고 2번 출제했는데, 이 전세금 금액이 나오잖아요. 이 전세금, 여러분 우리 자주 하는 거죠. 전세금을 안고 주택을 매입했죠. 여러분 전세 2억을 안고 3억짜리 주택을 샀는데 1년 뒤에 주택 가격이 3억 5천 오르면 얼마 이득 본 거예요? 전세 가격은 변화가 없으니까 5천만 원 이득을 얻었죠. 이게 바로 수익금 지렛대 효과입니다. 이걸 우리가 많이 하는 거죠. 전세금 안고 우리가 주택을 매입을 하는 경우, 과거에 이 수익금 지렛대 효과를 가지고 여러분은 우리 재산 증식을 많이 한 겁니다. 이 수익금 지렛대 효과. 예? 지금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여기 강북에 보면은 예? 전세 가격이요, 주택 가격이 거의 육박한 아파트도 있어요. 25평에. 뭐냐, 전세 가격이요 3억이고요, 주택 매매 가격이 3억 2천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 전세 들어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고민스러운 거야. 그 사람도 융자 받은 것도 있는데 돈 안 갚으면 경매 넘어갈 텐데 골치 아픈 거야. 거의 깡통인데. 그러면 그럴 때는 뭘 해버리는 게 나아? 뭐 사버리는 게 낫지. 마음도 안심하게 2천 더 주고 사면 되지. 3억 있으면. 근데 그렇게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 또 안 살려고 하대, 그런 거. 근데 25평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사두면 좋은데. 예?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수익금 지렛대 효과. 근데 여러분 20회 시험에는 또 요걸 또 출제를 했었죠. 예? 20회 시험에 수익금 지렛대 효과는요, 우리가 벌써 이 2번 출제를 했어요. 12회, 14회 시험에 지문에 벌써 2번 출제를 했고요. 자, 수익률 지렛대 효과와 관련해서 3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플러스의 지렛대 효과. 자, 정의 지렛대 효과, 그리고 이 중립적 지렛대 효과, 그리고 마이너스 부의 지렛대 효과 3가지가 있는데, 문제는 이때 정의 지렛대 효과는 이 지분, 수익률 있고 이 종합 수익률. 자, 여러분 이 종합 수익률을 우리가 자본 수익률이라고 해요. 이 종합 수익률을 다른 말로 총 투자한 자본에 대한 수익률.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시험 문제 24회 시험에 또 이론적으로 또 수식 출제를 했는데, 뭐죠? 부동산을 취득을 하는데 총 투자 금액에 대한 순 영업소득, 순 수익과의 비율. 이 수식이 또 이론적으로 언제 또 우리가 4회 시험에 또 출제를 했어요. 종합 수익률을 총 자본 수익률이라고 하는데, 총 투자 금액에 대한 순 영업소득과의 비율. 요 두 가지 수식을 이론으로 우리 24회 시험에 출제를 했고요. 그리고 또 저당 수익률이 있어요. 여러분 저당 수익률은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 금리입니다. 저당 수익률은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그럼 이렇게 주어지면 어떻게 돼? 이렇게 주어지면은 대출 금리보다 자기자본 수익률이 더 높아지죠. 융자를 이용해서. 이때는 투자 잘한 거예요. 그런데 융자를 받아도 어떻게 돼? 대출 금리와 여기 3개 다 같아. 대출 금리와 자기자본 수익률이 같으니까 이거는 거의 쌤이지. 대출 금리와 지분 수익률이 같으니까 쌤이고, 융자를 이용하나 안 하나 같다 얘기인데,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경우 있어요. 어떤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 대출 금리가 융자를 받았는데 오히려 대출 금리가 자기 자본 수익률보다 더 높아. 그러니까
뭐를 했는데 자기 잡은 수익률이 더 떨어졌다는 얘기죠. 융자 받아서 투자했는데. 근데 이때는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게 되면 뭐를 누려야 돼? 정의 지렛대 효과를 누려야 되는 거야. 투자의 장점은. 자, 요 내용을 우리는 세 가지 내용을 20회 시험에 또 출제를 한번 했습니다. 이론적으로. 그래서 시험에 하여튼 많이 나오죠. 그래서 수익금 지렛대 효과도 12회, 또 우리 14회 시험에 출제를 했는데 이것도 자주 우리가 요 전세금 안고 주택을 매입을 하는 것도 지렛대 효과를 활용한 하나의 예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출제하거든요. 맞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 출제한 또 내용이죠. 확인해 두셔야 됩니다. 자, 우선 수익금 지렛대 효과, 수익률 지렛대 효과 관련된 그 지렛대 효과의 개념을 지금 확인해 보는데 시험 문제에 여러분이 우리가 25회 시험에 계산 문제 냈기 때문에 올해 계산 문제 나오기보다는 이 내용을 묻지 않겠느냐 이렇게 여겨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여러분 용어 좀 잘 확인을 좀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교재 우리가 159페이지 오시면은 화폐 시간적 가치가 나오는데 자, 이런 의미거든요. 자, 현재 가치. 자, 현재에 있어서의 가치를 present value라고 하는데 자, 이 PV로 표현하거든요. 현재 1억 원이 3년 후에 얼마가 됩니까? 물으면은 1억보다 많겠지. 왜? 그러면 미래 가치. 여러분 3년 후의 가치는 미래 가치인데 미래 가치는 우리 미래를 뭐죠? future value. 미래 가치가 FV 약으로 쓰이는데 그러면 현재 1억 원이 3년 후 미래에 얼마가 되느냐? 그럼 뭐를 해야 돼? 1억 원보다 많아요. 왜냐? 이자율을 적용해서 뭔다? 할증을 하죠. 자, 이자를 적용해서 우리는 할증을 하기 때문에 1억보다, 현재 1억보다 많아요. 이자율을 적용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5년 후에 1억 원이 현재 얼마냐 하면 1억보다 적어요. 왜냐? 이때는 또 뭐를 적용하죠? 할인율이죠. 예? 할인율을 적용해서 또 뭐한다? 디스카운트, 할인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적어요. 그래서 여러분 현재 1억 원과 5년 후에 1억 원을 비교하면 현재 1억 원이 더 크다. 왜? 5년 후에 1억 원은 현재 가치로 할인하면 1억보다 작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현재의 가치와 미래의 가치, 현재 1억 원과 미래 1억 원은 똑같은 것이 아니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화폐 시간적 가치의 개념을 이해를 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이 관련돼서 시험 문제 우리가 또 자주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출제가 또 예상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관련해서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되는 게 화폐 시간적 가치가 되겠죠. 시험에 또 출제가 예상되는 또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 화폐 시간적 가치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 교재에 160페이지 보시면은 일시불에 있어서의 미래 가치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160페이지 보시면은 자, 일시불의 이 미래 가치의 개념이 이제 나오고 있다. 한번 우리 이 개념을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은 자, 예를 들어서 연이자율. 연이자율이 몇 프로? 10%다. 자, 예를 들어서 연이자율 10%로 변화가 없고 우리는 이자에도 여러분 이자에도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뭐라고 하죠? 복리입니다. 복리로 계산한다고 가정을 합니다. 여러분 이자에도 이자 지급하는 게 복리라고 해요. 복리 계산인데 그러면 현재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현재 가치 present value 현재 얼마다? 100원이 있다. 자, 예를 들어서 현재의 가치 100원이에요. 자, 그러면 현재 가치 지금 100원이 주어졌는데 현재 100원이 주어졌는데 1년 후에는 얼마가 될까요? 여러분 현재 100원이 1년 후에는 얼마의 가치가 되냐? 100원보다 많겠지. 1년 후니까. 그러면 이 100원을 원금이라 보면요. 원금이 100원이고요. 이 100원에 대해서 연이자율 몇 프로? 10%를 곱해주면은 여기 이자입니다. 원금 이자를 대주면 바로 여기 1년 후의 가치가 돼요. 자, 그럼 이 100원이라는 공통되는 숫자를 묶어내면은
100원이라는 공통되는 숫자 묶어냈어요. 그럼 괄호를 치면 1 플러스 0.1입니다. 이 괄호를 풀면은 이렇게 곱해주면 100원이고 이렇게 곱해주면 요 오른쪽 100 곱하기 0.1이 나와요. 자, 그러면 100원에 10원을 대주니까 얼마죠? 현재의 100원은 1년 후에는 얼마의 가치? 110원의 가치가 된다. 그러면 현재의 100원이 1년 후에는 110원이 돼요. 그러면 이 110원이 다시 1년 후에는 또 얼마가 되느냐? 얘기겠죠. 자, 이 110원이 또 1년 후에는 또 얼마가 되느냐? 그러면 원금이 또 얼마죠? 원금이 얼마? 110원. 그럼 이자는 또 110원에 얼마? 이자는 10%를 곱해주면 되지. 원금 이자입니다. 그럼 더해주면 되겠죠. 자, 또 공통되는 숫자가 얼마가 나오죠? 110원이 나오죠. 110원 곱하기 1 플러스 얼마? 0.1이 되지. 자, 그러면은 이때 이 110원, 이 110원 자리에 요 110원이잖아. 이 자리에 요거와 요거 같은 거니까 요 숫자를 여기에 넣어주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100원에 곱하기 1 플러스 0.1이 하나, 두 개 곱해지죠? 두 개 곱해지니까 얼마? 제곱입니다. 1년 후일 때는 1승이고 2년 후일 때는 제곱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가면 이건 얼마죠? 121원이 돼요. 그럼 121원이 되는데 이것은 또 1년 후에 또 얼마냐?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되면요. 이런 식으로 가요. N년 후에는. 자, N년 후에는 얼마? 그럼 100원 곱하기 1 플러스 0.1에 2년 후일 때는 제곱이니까 N년 후일 때는 뭐가 돼? N승이 되겠지. 원리가 이런 겁니다. 원리. 자, 이 원리에 따라서 이제 한번 적어볼까요? 미래가치. FV는 미래가치인데 몇 년? 연이자율 R 퍼센티지. 몇 년 후, N년 후에 미래가치는 얼마냐? 자, 연이자율이 R 퍼센티지고 N년 후의 미래가치는 요 100원은 뭐죠? 100원은 현재의 가치. 그래서 현재의 가치 100원 곱하기 얼마죠? 1 플러스 0.1 10% 연이자율 R 네, N 뭐죠? 기간이 들어가면 되죠. 자, 그러면은 현재의 가치 100원이죠? 현재의 가치 100원이 N년 후의 미래에 얼마의 가치가 되는가 구하기 위해서는 요 뒤에 있는 요 수식을 곱해주면 돼. 이 수식을 곱해주면 구할 수 있는데 이 빨간 이 수식을 전문용어로 여러분이 일시불에 있어서의 미래가치 계수라고 해.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란 말 써요. 자, 이때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인데 이것을 우리 뭐라고 하죠? 내가 계수라고 해요.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 일시불의 내가 계수란 말 써요. 자, 이때 일시불의 요거죠. 내가.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 일시불의 내가 계수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는 뭐냐? 자, 현재의 가치 100원이 N년 후의 미래에 얼마의 가치가 되는가? 이걸 구해주는 계수를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를 의미하죠. 자,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에 대한 그런 용어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게 있죠. 여러분이 우리가 현재 토지 가격이 얼마? 현재 토지 가격이 1억 원. 매년 집가 상승률은 10%. 이때 3년 후에 집가는 얼마가 되는가? 얼마가 될까요? 계산하면. 그럼 3년 후에 집가는 요거죠? 미래가치. 그러면 3년 후에 서서의 집가는 얼마냐 얘기지. 요걸 구하는 거잖아요. 요거 3년 후에 미래가치 얼마냐. 그러면 현재 가치, 집가, 현재 토지 가격 얼마? 1억 원. 곱하기 1 플러스 요 연이자율이 매년 집가 상승률이죠. 매년 집가 상승률 몇 프로? 10%, 0.1. 몇 년 후? 3년 후니까. 3년 후니까 얼마가 돼?
세제곱이 되면 되겠죠. 3년 후니까. 그러면 1.1의 세제곱인데 1.1의 이 세제곱은요. 1.331이야. 예? 1.1을 세제곱하면 1.1을 세 번 곱해주면 돼요. 그러면 얼마? 1억 원에 1.331을 곱해주면 얼마 나오죠? 1억 3,310만 원이 나옵니다. 1억 3,310만 원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원리가 이겁니다. 요 의미. 되겠죠? 현재 토지 가격이 1억 원이 3년 후에 토지 가격 얼마가 되느냐? 1억 3,310만 원 되죠. 그때 이게 바로 뭐죠? 1 플러스 0.1의 3승. 이게 바로 뭐가 돼?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가 되는 거지. 자, 그럼 요 수식, 여러분, 요 수식에서 PV는 얼마 될까요? PV는. 자, 요 수식에서 PV는 양변을 뭘로 나눠주면 돼? 1 플러스 R의 N승을 양변 나눠주면 되겠네요. 그럼 얼마 나오죠? FV 곱하기 나눴죠? 뭘로? 1 플러스 R의 N승으로 나눴어요. 자, 그럴 때, 이때 또 요거죠? 5년 후에 1억 원. 자, 여러분, 5년 후에 1억 원이 현재 얼마냐 이거지. 5년 후에 1억 원이 현재 얼마냐? 10년 후에 1억 원이 현재 얼마냐? 구하기 위해서는 요 빨간 수식을 곱해주면 돼. 이때 또 이 빨간 수식을 우리는 일시불에 있어서의 현재가치 계수라고 해. 일시불의 현재가치 계수. 또 이 현재가치를 또 줄여서 뭐죠? 현가. 그래서 일시불의 현재가치 계수를 일시불의 뭐라고 한다? 현가 계수라고 해. 일시불의 현가 계수. 일시불의 현가계수라고 해요. 자, 여러분이 2와 2분의 1을 곱하면 1이거든요. 그럼 때 2와 2분의 1을 서로 우리 무슨 관계에 있다? 역수관계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 두 가지를 곱하면, 그럼 요 두 개를 곱하면, 요 수과 요 수식 곱해보세요. 요 두 수식을 곱하면 얼마? 1. 곱해서 1이니까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와 일시불의 현재가치계수는 어떤 관계에 있다? 역수관계에 있다. 16회 시험에 또 출제를 했었죠.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와 일시불의 현재가치계수는 역수이다.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죠. 일시불의 현가계수와 일시불의 내가계수는 역수이다. 맞는 지문이죠. 16회 시험에 출제된 또 지문. 요 내용이 뭐에 나오죠? 4번인가? 4번이 일시불의 현재가치에 해서 나오죠. 자, 그래서 1번과 4번을 같이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러면 2번과 3번을 설명하는데 2번 161페이지에 연금의 미래가치가 나오죠. 자, 연금의 미래가치를 보면은 자, 현재가 있고 1년 말. 자, 여러분, 연금은 매년 말에 받는다고 가정을 합니다. 자, 연금은 매년 말에 받는다고 가정을 하는데, 이렇게 매년 말에 이렇게 연금을 받아요. 이렇게 매년 말에 연금을 받는다. 이렇게 매년 말에 연금을 받죠. 자, A. 자, 이렇게 매년 말에 동일한 금액의 연금 A1을 받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200만 원 받는다든지 이렇게 매년 말에 동일한 금액의 연금을 받는데 이걸 한 푼도 쓰지 않고 적립을 합니다. 자, 그래서 매년 말에 받는 연금액 A1을 은행에 계속 적립을 해 나갈 때 N년 말 만기가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총 금액 얼마냐, 이걸 구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하죠. 5년 정기적금 가입을 했어요. 정기적금 만기가 됐을 때 여러분 받는 돈 있죠? 그 돈 구해보자 얘기입니다. 야, 근데 그러면은 매년 말에 받는 연금액 A1을 적립을 해 나갔어요. 그런데 만기가 됐어요. N년 말. 그럼 여러분 N년 말 A1을 은행에 적립합니다. N년 말 A를 은행에 적립을 했는데 적립하자마자 만기 됐으니까 바로 찾아요. 바로 찾기 때문에 이자가 없어. 그냥 A야. A.
그런데 n-1년 말에 a를 적립을 하면요 1년 동안 뭐가 붙어요? 이자가 붙어. 1년 동안 이자 1 플러스 r에 뭐? 1스. 함께 복리계산이면 우리는 자 이렇게 오거든요. 그러면은 이때 1년 말에 A1을 적립하면 요건 얼마죠? A1을 적립을 하면 요건 얼마? 이자가 몇 년 동안 붙어요? N년 말에서 1년을 빼야지. 1년에 몇 년 동안 있어요? 은행에 적립하면 N-1년 동안 은행 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N-1년 동안 이자를 받아야 돼. 자, 이걸 다 더해 준 거죠. 다 더해 준 게 N년 말 만기가 됐을 때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총 금액입니다. 이게 바로 받을 수 있는 총 금액. 이걸 전문용어로 우린 뭐라고 하냐? 이걸 전문용어로 여러분이 그 교재 뭘로 설명했죠? N년 말에 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을 전문용어로 연금의 미래 가치란 용어를 써요. 연금의 미래 가치. 연금의 미래 가치다. N년 말 만기가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이 바로 연금의 미래 가치란 얘기예요. 그럼 미래 가치는 얼마? 요거 다 더해주니까. 다 더해주는데 뭐가 있어요? A라는 공통되는 숫자가 있거든요. 요거 A라는 공통되는 숫자를 묶어내면은 요걸 묶어내면 이렇게 나오죠. 1 플러스 R에 1서. 이렇게 가서 마지막 1 플러스 R에 n-1승이 나오죠. 이때 요 수식이 이제 중요한 거지. 요 수식. 이 수식이 뭐냐? 요거 계산, 요거 저 고등학교 배우는 등비수열을 구하는 공식에서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계산하는 방법 모르셔도 되고, 이 빨간 수식을 뭐냐 얘기죠. 빨간 수식. 자, 이때 매년 말에 받는 연금의 A원에 이 빨간 수식을 곱하면 연금의 미래 가치를 구할 수 있어요. 이 빨간 수식을 뭐냐? 자, 매년 말에 받는 연금의 A원을 은행에 계속 적립해 나갈 때 N년 말 만기가 됐을 때 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을 구해주는 개수입니다. 그럴 때 요 연금이 나오면요 연금 써주면 돼. 예? 연금 나오면 연금 써주고요. 미래가치 구하는 거죠. 미래가치 구할 때는 미래가치 개수를 붙여주면 돼. 그러니까 매년 말에 받는 연금의 A원에 연금의 내가 개수를 곱하면 연금의 미래가치를 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요거 계산하지 말고 여기 연금의 내가 개수라는 것만 알면 되죠. 이거 연금의 내가 개수인데 이 연금의 미래가치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요 N년 말까지 안 나고 우리가 시험에 나오면 보통 2년 아니면 3년 정도만 돼요. 그러니까 원리를 알아야 계산이 되는 겁니다. 뭐 공식 암기된다고 뭐 하는 게 아니라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연금의 미래가치 우리가 출제를 우리가 15회 시험 계산 문제죠. 그리고 24회 시험에 계산 문제를 출제했어요. 뭐 당연히 계산 문제죠. 뭐를 구하는 거? 연금의 미래가치 구하는 거. 계산 문제를 출제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수식이죠. 요 수식에서 A 값 구해볼까요? A 값은 얼마? A 값은. 자, A 값은 연금의 미래의 가치. 근데 뭘로 나눠줘요? 또 양변을. 빨간 수식으로 양변 나눠버려. 빨간 수식이 바로 뭐죠? 연금의 내가 개수입니다. 연금의 이 내가 개수로 양변을 나눠줬어요. 자, 연금의 내가 개수로 양변을 나눠줬는데 이걸 뭐라고 하죠? 이것을 우리는 전문용어로 감채기금계수라고 해요. 자, 감채기금계수인데 또 요 두 가지를 곱하면 뭐죠? 요 두 개 곱하면 1이에요. 1이니까 무슨 관계? 역수관계. 자, 이 역수관계가 또 상당히 중요한데 역수관계 시험 문제 여러분 16회 시험 정답지문 시험에 이런 게 되죠. 연금의 내가계수와 연금의 현가계수는 역수이다 이렇게 내버려. 틀렸지. 연금의 내가계수와 감채기금계수는 역수죠. 16회 시험 정답지문 그리고 21회 시험에도 정답지문 두 번 정답지문 물었어요. 이것만 알아도 바로 답 찾아낸다는 얘기예요. 연금의 내가계수와 감채기금계수는 서로 어떤 관계? 역수관계. 두 번 정답지문 물었어요. 감채기금계수의 개념도 상당히 중요하죠. 시험 문제 여러분 감채기금계수의 개념 시험 문제 많이 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시험 문제 16회 시험 그리고 21회 시험
26회 시험 이 개념을 벌써 또 3번 출제를 했어요. 개념. 예? 그때 그럼 개념을 구할 때 요걸 구하는 건데 A가 뭐냐 이거지. 여러분이 이런 게 있거든요. 자, 여러분 예? 연금의 미래가치. 자, 여러분 이 연금의 이 미래가치. 연금의 미래가치. 예를 들어서 이러면 5년 후에 1억 원을 만들기 위해서 5년 후에 1억 원을 만들기 위해서 정기적금에 가입을 했어요. 그러면 매 기간 불이익을 해야 될 적금액 얼마냐? 자, 여러분 이런 게 있죠. 여러분 3년 만기 정기적금 1,000만 원 만들기 위해서 정기적금 가입했어요. 매월 얼마 불입해요? 그 금액 구하는 거 있죠. 구해주는 게 바로 감채기금 계수예요. 그러면 5년 후에 1억 원을 만드는데 문제는 이 A가 뭐냐? A가 바로 적립금이에요. 적립금. 적립금 또는 적금액.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기적금, 예를 들어서 5년 만기 정기적금에 가입을 했을 때 매 기간 불이익을 해야 될 적립금, 적금액 얼마냐? 그걸 구해주는 것은 뭐를? 감채기금 계수다. 감채기금 계수를 곱해준데 몇 년? 우리는 연이자율 R% 몇 년? 5년이죠. 5년. 요게 곱해주면 나오죠. 그럼 만약에 5년 후에 1억 원을 만들기 위해서 정기적금에 가입을 했을 때 매 기간 불이익을 해야 될 금액, 적립금 얼마냐? 하면 요게 정답. 그럼 보기에 요게 나와 있어요. 그럼 요게 찾으면 돼. 정답집. 그래서 개념 많이 묻거든요. 개념은 뭐죠? N의 년 후, 뭐 또는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N의 년 후에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예? 얼마? 1억 원을 만들기 위해서 정기적금에 가입을 했을 경우에 매 기간 불이익을 해야 될 적립금, 적금액을 구해주는 개수를 우리 뭐라고 하죠? 감채기금 개수. 개념 벌써 3번 출제했습니다. 사례가 딱 나오면 아 요거는 뭐를 적용해야 되냐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정기적금 가입을 해서 매 기간 불이익을 해야 될 적금액 구할 때는 뭐를 적용? 감채기금 개수를 적용하고, 자, 정기적금에 가입을 했어요. 만기가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을 구한다. 이걸 뭐를 적용? 연금의 내과계수를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그 보면서 어떤 수식을 적용할 건가 그것만 판단을 잘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연금의 현재 가치가 나오는데 여러분이 162페이지 5번, 6번 설명을 하는데, 자, 이 얘기죠. 현재 1년 말, 2년 말, N의 년 말이죠. 자, 매년 말에 또 동일한 금액의 연금 A원을 받아요. 자, 이렇게 매년 말에 동일한 금액의 연금 A원을 받는데 나는 매년 말 받기 싫다. 매년 말 받기 싫다. 현재 한꺼번에 일시불로 받고 싶다. 옛날 우리나라 국민연금 처음 시작할 때도 일시불로 한꺼번에 줬어요. 일시불로 한꺼번에 받고 싶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일시불로 받으려면 현재 가치로 뭐에? 할인을 해야 돼. 그럼 1년 말에 A원 받는 것을 현재 가치로 할인하면 A보다 작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인을 하니까 몇 년? 1 플러스 R에 1년이죠. 할인 일수. 그러면 2년 말에 A원은 현재 얼마? 우리는 1 플러스 R의 제곱. 기간이 몇 년? 2년이니까. 자, 이런 식으로 오면은 N은 년 말에 A는 얼마냐 얘기지. 얼마죠? 1 플러스 R의 N수. 요걸 다 더해준 게 바로 뭐죠? 현재 일시불로 환원한 금액이에요. 그러면 현재 일시불로 환원한 이 금액을 우리는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한다? 연금에 뭐라고 한다? 요걸 다 더해준 것을 뭐라고 하죠? 연금의 현재 가치란 말이에요. 연금의 현재 가치. 예, 현재 일시불로 환원한 금액, 이걸 연금의 현재 가치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럼 연금의 현재 가치는 다 더해줬죠. 또 A라는 공통되는 숫자를 묶어내면 얼마죠? 1 플러스 R의 1승분의 1, 1 플러스 R의 제곱분의 1, 이렇게 가서 얼마?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 이렇게 나오는데, 이때 또 요거죠. 요 빨간 숫이 매년 말
받는 연금액 A원에 이 빨간 수식을 곱해주면 연금의 현재 가치 구하는데 또 연금일 때는 연금 적어주고 또 현재 가치일 때는 뭐죠? 현재 가치 개수 붙여주면 돼. 매년 말 받는 연금액 A원에 연금의 현가 개수를 곱하면 연금의 현재 가치를 구할 수 있는데 자, 이 시험은 또 22회 시험에 또 우리는 또 계산 문제가 또 출제를 했죠. 자, 여러분 교재에 거기에 162페이지 밑에 문제 4번에 보기에 10,000원이라는 용어가 들어가는데 만자는 다 빼버렸어요. 그냥 3,400원 뭐 이런 식으로 만자는 다 없애버립니다. 미스프린트 됐네요. 보기에 만자는 다 없애버리면 됩니다. 그냥 원만 1, 2, 3, 4, 5회 22회 시험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그것도 보면요 우리 N년 말까지 안 내거든요. 보통 내면 뭐 2년, 3년만 내요. 원리를 알면은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되죠. 이 원리 따라 그대로 해주면.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A 값은 얼마죠? 그럼 또 여기서 A 값은 또 양변에 뭐를 나눠주죠? 자, 연금에 있어서의 현재 가치. 연금의 현재 가치 곱하기 양변에 뭘로 나눠줘요? 또 연금의 뭘로? 현가 개수로 양변을 나눠줬어요. 자, 이때 이것을 또 우린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냐? 전문용어로 이것을 저당 상수인데 또 곱해주면 얼마? 곱해주면 1. 또 무슨 관계? 역수관계죠. 역수관계. 자, 이 역수관계 또 시험 문제에 우리가 자주 출제하는데 14회 시험 출제를 했고 또 우리가 6회 시험, 21회 시험, 또 26회 시험에 또 출제를 했죠. 역수관계를 잘 알아야 돼요. 역수관계 벌써 이렇게 많이 출제합니다. 역수관계를. 자, 그럼 또 이 A가 얼마냐? 여러분, 이 A를 우리는 전문용어로 A를 부채 서비스액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부채 서비스액을 우리는 대출을 받게 되면 매 기간 갚아나가는 원리금 상환액. 자, 부채 서비스액을 매 기간 갚아나가는 원리금 상환액인데 이때 이 연금의 현재 가치 일시불로 받는 거 뭐죠? 여러분 주택 융자금인 대출금은 일시불로 한꺼번에 대출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죠? 주택 융자금이 뭐가 돼? 대출금. 대출금에 뭐를 곱해주면 돼? 여러분 대출금에 저당 상수를 곱해주면 매 기간 갚아나가는 원리금 상환액을 구할 수 있는데 여러분 시험 문제는 이 수식이 또 매년 출제가 돼. 요거는 반드시 암기하고 다니셔야 돼. 요거는 매년 출제되는 수식이야. 여러분 나중에 또 시험에 나오는 게 있거든요. 이거 매년 출제.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대출금에 저당 상수를 곱해주면은 매 기간 갚아나가는 원리금 상환액을 구할 수 있다. 근데 이것은 어떤 방식일 때? 이것은 우리가 원리금 균등일 때만 적용합니다. 여러분이 상환 방식일 때 원금 플러스 이자. 여러분 원리금은 원금 플러스 이자인데 이 원리금을 균등 뭐 할 때? 분할 상환할 때. 자,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일 때 이 수식을 적용한다는 거. 저당 상수 작년에도 또 출제를 또 했습니다. 이 수식이 여러분이 2문제에 걸쳐서 또 지문에 출제를 했다는 거예요. 작년 시험에. 그래서 잘 이해를 해 두셔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교재 160 우리가 3페이지까지 우선 설명을 했고요. 우리가 160 우리가 3페이지 잔금 비율, 상환 비율 관련 용어는 잠시 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